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공정비사 비행기 면장 첫 번째 모의고사의 세 번째 과목인 발동기 과목에 대해서 문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리뷰에 앞서서 이 과목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이 과목에서는 가스터빈 엔진, 왕복 엔진, 그리고 프로펠러 이 세 가지가 출제가 되고, 가스터빈 엔진 같은 경우에는 60%, 왕복 엔진과 프로펠러는 각각 20%씩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항공기 가스터빈 기관 중 특히 소음이 제일 심한 엔진은? 네 가지 보기가 전부 가스터빈 기관인데, 이 중에서 소음이 가장 심한 엔진은 바로 터보제트 엔진이죠. 터보제트 엔진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터보제트 엔진은 압축기, 연소실, 터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본 구조가. 엔진에서는 이런 구조를 바로 코어 구조라고 하죠. 시험 문제에서도 가스터빈 기관의 코어 구조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에 해당되는 답안은 바로 압축기, 연소실, 터빈이겠죠. 그리고 엔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원리도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유입되는 그 공기를 압축기를 통해서 고온 고압으로 그 공기를 형성시키고 나면, 형성된 그 공기가 연소실로 들어갔을 때 고전압의 점화 장치와 연료 분사 장치를 통해서 혼합가스를 형성하게 돼요. 그에 따라서 그 혼합가스가 터빈을 거치게 되면 터빈에서 이 가스를 팽창시켜서 추진력을 분산시키겠죠. 따라서 여기서 적용되는 그 법칙은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터빈에서 방출된 그 가스가 작용의 힘이 되면 반작용으로 엔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발생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터보제트 엔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가 보자면, 이 엔진은 기관 출력의 100%를 배기가스 흐름으로 제트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그 반동으로 직접 항공기를 추진하는 형식의 엔진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좀 사용하다가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사용 비중이 많이 적어졌죠. 그리고 비교적 소량의 배기가스를 초고속으로 분출시킴으로써 추진력을 얻어내고, 그에 따라서 비행 속도가 빠를 때 추진율이 우수하고, 특히나 초음속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 나와 있죠. 그 외에도 아음속에서 연료 소비율이 높고 배기 소음도 크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실제로 이런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어요. 터보제트 엔진이. 왼쪽 사진은 F4 팬텀 전투기이고 오른쪽은 F5 전투기인데, 이 전투기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하고 있죠. 물론 다른 국가에서 모두 다 퇴역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퇴역할 차례가 됐는데, 현재 이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7, 80년도 때 사용했던 전투기라서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요. 현재는 전투기도 터보제트 엔진이 아니라 터보팬 엔진을 쓰고 있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참고해두세요. 왕복기관 항공기 시동 시 준비사항으로 아닌 것. 해당되는 답안은 1번이죠. 시동 확인을 위해서 지상 점검원을 항공기 후방에 배치시켜서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엔진이 시동 중에 프로펠러가 구동됨에 따라서 수많은 그 후류가 후방으로 뿜어짐에 따라서 많은 돌이나 이물질들이 튀게 돼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 후류 영향이 지상 점검원을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만들겠죠. 그에 따라서 1번처럼 수행하면 절대 안 되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죠. 항공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 고입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접지 상태도 확인하고, 그 외에도 시동 전에 지상 작업자와 소화기를 1개 이상을 지정된 위치에 배치시켜서 화재 발생과 장애 접근에도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시동 장소는 프로펠러 회전에 따라서 작은 돌이나 그런 이물질들이 튀거나 먼지 등이 발생해서 기체 등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평하고 깨끗한 곳에서 수행해야 되고, 다 맞는 말이죠. 해설에도 지금 나머지 안전사항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사항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시운전 할 때 FOD 방지를 위해서 청결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 사용 가능한 소화기를 비치하고 인원을 배치해서 화재 발생과 장애 접근에도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접지 상태 확인하고 밖에 고인목도 해야 된다는 것도 나왔죠. 그 외에도 지금 깨끗하고 평평한 곳에서 시동해야 되고, 시동 전에 바닥에 작은 돌, 이물질 등도 없어야 되고, 그 외에도 나머지 사항들도 객관식 보기로 또 변형돼서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항공기 과급기의 사용 목적으로 옳은 것은, 과급기, 슈퍼차저는 1번도 솔직히 맞는 말인데 2번이 근본적인 목적에 해당이 돼요. 고고도에서 고출력을 유지시켜준다.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이 슈퍼차저고 오른쪽이 터보차저인데, 슈퍼차저는 지금 이 흡입 덕트 에어 인테이크 쪽에 임펠러가 하나 달려있죠. 이게 지금 원심식 압축기 형상인데, 이 컴프레셔 구동이 왕복 엔진의 크랭크 축에 의해서 구동이 돼요. 그래서 왕복 엔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임펠러가 구동이 되고, 구동된 그 회전력에 의해서 바깥에 있는 다량의 공기를 많이 빨아들이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고도 비행을 할 때 공기가 많이 희박해지죠. 그래서 왕복 엔진 또한 출력이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슈퍼차저를 사용하는 것이고, 우측에 있는 터보차저 같은 경우에는 슈퍼차저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터보차저에 지금 터빈이 달려있죠. 이 터빈이 왕복 엔진에서 나오는 그 배기가스를 통해서, 배기가스를 이용해서 터빈을 구동시킵니다. 구동시키면은 그 구동 회전력에 의해서 임펠러, 압축기 임펠러가 회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에어 인테이크로 많은 양의 공기를 빨아들이겠죠. 여기도 나오죠. 계획 고도에서 고도에 의한 출력 감소를 방지, 그리고 계획 고도까지 지상 출력을 유지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한다. 이 과급기에 대한 내용도 잘 알아두세요. 항공기가 지상이나 비행 중 자력으로 회전하는 최소 출력 상태는, 항공기 엔진은 보통 외부 동력을 공급받아서 시동이 걸리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일정 RPM 이상 도달되게 되면 엔진은 더 이상 외부 동력 공급 없이도 스스로 회전할 수 있는 최소 출력 상태가 돼요. 그 상태를 바로 아이들 레이팅 또는 아이들 RPM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RPM에 대한 해설 내용도 지금 보시면 지상 또는 비행 상태에서 기관에 정해진 운전 가능한 최소 출력 상태에 나와 있죠. 예시로 한번 들어보면,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 어느 정도 속도가 붙고 났을 때 악셀을 발에서 떼고 나면은 그래도 엔진이 어느 정도 공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도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 상태를 말하죠. 아이들 RPM, 최소 출력 상태. 가스터빈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가스터빈 기관 항공기의 역추력 장치 사용 시 배기가스가 압축기로 유입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내용은 항공 기체 견인 작업할 때 잠깐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역추력 장치를 지속적으로 켜놓고 방치해두면은 뿜어져 나온 그 배기가스나 역추력 공기가 압축기로 재흡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압축기 재흡입 실속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게 3번인데, 역추력 장치 작동을 한번 보시면, 착륙했을 때 조종실에서 역추력 레버를 당기면은 엔진에 있는 카울이 열려요. 이 카울이 열리면서 여기가 이제 슬리브라 그러고, 이 부분을 카스케이드 베인이라 그러는데, 지금 터보팬 엔진 같은 경우에 카울링이 열리면서 여기 차단판이 생기죠. 이게 블로커 도어예요. 블로커 도어. 그래서 2차 바이패스 되는 공기를 역으로 뿜어내죠. 역추력 장치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지금 그 카스케이드 베인 이쪽에서 역추력 공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데, 항공기가 지상활주 감소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속도가 감소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켜놓으면은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역추력 공기를 엔진이 다시 흡입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재흡입 실속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주변에 혹시라도 이물질이나 FOD 물질이 있으면은 그게 엔진에 같이 빨려 들어가면서 FOD를 일으킬 수 있겠죠. 이 내용도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 그림도 보시면 좋은 게, 카울이 열리면서 블로커 도어가 올라오죠. 이렇게 2차 공기의 공기 흐름 통로를 막아주는 거예요. 블로커 도어가. 이 작동 원리 잘 기억하세요. 왕복기관 항공기에 사용하는 가솔린의 연료 색깔이 의미하는 것. 가솔린 연료가 연료 등급에 따라서 색깔을 분류하는데, 그림과 같이 AV 가스, 에비에이션 가솔린이라고 해서 항공용 가솔린이에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색깔로 분류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AV 가스는 왕복 엔진에 쓰이는 항공용 가솔린인데, 순수 성분인 노말헵탄 성분이 발열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냥 쓰면은 비정상 연소 현상인 디토네이션이나 노킹, 그리고 조기점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발열량을 낮추기 위해서 이소옥탄을 첨가하고, 그리고 또 내폭성 증진을 위해서 4에틸납까지 함유를 하죠. 그래서 4에틸납을 함유함에 따라서 연료 등급을 나누기 위해 색깔별로 80은 적색, 100은 녹색, 100LL은 청색. 이 중에서 항공사에서 지금 중소형 항공기에서 많이 쓰이는 연료가 이거죠. 왕복기관에 쓰이는 그 연료가. 여기서 LL이 로우 리드라 그래서
납 함유량이 적은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걸 많이 쓰죠. 납이 많으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강조 표시된 부분도 잘 알아두세요. 항공기 부품 간의 마찰을 줄여 출력 손실이 과대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쓰이는 베어링의 예방 조치 및 취급에 대해 옳은 것. 베어링 취급 사항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해당되는 답안은 2번이죠. 증기압을 이용하게 되면 그 증기압의 수증기가 오염물질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척법은 사용하면 안 되고, 윤활유 또한 제거된 상태에서 베어링을 회전시키게 되면 그 베어링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리고 작업장에서 제공하는 압축 공기 또한 그 베어링에 부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취급사항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말도록 나와 있어요. 베어링 취급과 검사 사항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식 문제로 출제하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꼭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가스터빈 기관의 브레이턴 사이클 연소로 옳은 것은, 브레이턴 사이클은 가스터빈 기관의 기본적인 연력학 사이클인데 그 연소 과정이 바로 정압 연소죠. 이게 바로 PV 선도예요. PV 선도. 브레이턴 사이클의 PV 선도인데 P가 이제 압력이고 V가 이제 부피예요. 부피. 그리고 1, 2, 3, 4 과정이 있죠. 1에서 2가 압축기의 압축 과정을 나타내고 단열 압축 과정이고, 2에서 3이 정압 연소, 연소실의 과정이고, 3에서 4가 터빈의 과정을 말해요. 여기서 단열 팽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4에서 1이 정압 방열이라 해서 배기구에서 공기가 방출되는 그 구간을 얘기하죠. 이 순서는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프로펠러의 깃 위치는 어디서부터 측정하는가? 프로펠러의 깃 위치, 바로 블레이드 스테이션을 말하는데, 블레이드 스테이션은 블레이드 허브부터 측정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허브죠. 허브. 이 센터 오브 허브 써있죠. 여기 허브부터 블레이드 팁까지 일정 간격으로 6인치 간격으로 블레이드 스테이션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블레이드 깃각을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지금 봤을 때 뿌리 부분부터 블레이드 팁까지 바등과 깃각이 다 다르죠. 프로펠러 깃각을 다르게 설계하는 이유는 이렇게 비틀림 형상을 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프로펠러가 회전했을 때 프로펠러 팁 부분이 금방 음속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쪽이 실속이 발생이 돼서 프로펠러에 매우 안 좋은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은 바등각, 깃각을 낮추고 이쪽은 깃각을 좀 높이죠. 항공기, 비행기 날개도 이런 형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워시아웃 형태를 주죠. 터보프롭 항공기에서 일반적으로 프로펠러에서 얻는 추력은, 터보프롭 엔진은 대부분 프로펠러에서 많은 추력을 얻어내는데 그게 바로 80에서 90%죠. 이게 터보프롭 엔진의 기본 구성이에요. 일반적인 가스터빈 엔진 축에다가 앞에 감속기어나 기어박스 같은 그런 장치를 달아놓고 전방에 커다란 팬을 또 달아놨죠. 프로펠러죠. 프로펠러. 커다란 프로펠러를 달아놨고, 여기서 프로펠러 회전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후류가 한 80에서 90% 정도 되고, 그 퍼센트로 추력을 얻어내요. 그리고 나머지 10에서 20%는 배기가스의 추력을 얻어내고. 터보팬 기관의 추진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터보팬 기관의 추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바이패스비를 높이는 방법이 있죠. 터보팬 엔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왼쪽 사진부터 한번 보시면 LPC와 HPC, 그리고 HPT와 LPT 용어가 써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LPC는 저압 압축기, HPC는 고압 압축기, HPT는 고압 터빈, LPT는 저압 터빈. 그래서 엔진에서는 대부분의 터보팬 엔진이 멀티 스풀 또는 듀얼 스풀이라 해서 축이 두 개가 장착이 돼 있어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 전방에 있는 이 압축기가 고압 압축기, 그리고 이 보라색의 터빈부에 있는 게 고압 터빈이죠. 이 축이 지금 초록색 축을 또 감싸고 있는데, 그 초록색 축이 바로 저압 압축기와 저압 터빈에 해당됩니다. 먼저 엔진은 시동 걸리게 되면 고압 축이 먼저 돌게 돼서 고압 압축기와 고압 터빈이 회전하게 되죠. 그 회전수를 바로 N2라고 표현을 합니다. 엔진에서는. 그리고 일정 RPM 이상 도달되게 되면 회전 관상력에 의해서 저압 압축기와 저압 터빈이 구동이 되는데, 그 회전수를 바로 N1이라고 표현하죠. 엔진 계기에서. 그 N1과 N2 차이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 터보팬 엔진에서 듀얼 스풀과 멀티 스풀이 어떤 개념인지
그 내용도 꼭 잘 알아두셔야 되고, 이 내용은 정비사 비행기 면장 실기 구술에서도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터보팬 엔진의 바이패스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여기서 전방에 있는 팬, 그리고 안쪽에 압축기 연소실 터빈을 거치는 그 공간이 나눠져 있죠. 압축기 연소실 터빈, 이 부분이 엔진에서는 코어 구조라 그래서 핵심 구조죠. 핵심 구조. 터보 Z 알려드릴 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기가 유입되면은 가운데 부분, 이 코어 구조를 통과하는 그 공기 흐름이 1차 공기가 되고, 전방에 커다란 팬블레이드만을 거친 공기가 바로 2차 공기가 되겠죠. 그래서 1차 공기와 2차 공기의 비율, 그게 바로 바이패스비가 돼요. 지금 해설 내용도 보시면 터보팬 엔진 특징 나오죠. 높은 바이패스비를 가질수록 추진율이 높다. 바이패스비를 높이면 추진율이 높아진다. 바로 터보팬 엔진의 특징.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도 나타나고 있죠. 공기 흐름에 대해서. 가운데 코어 구조를 지나고 있는 공기 흐름. 여기가 바로 1차 공기 흐름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공기 흐름, 팬 에어, 팬만을 거친 그 공기 흐름이 바로 2차 공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수험생 여러분들 보시면 N1, N2를 분류하실 때, 저압 압축기를 분류할 때 팬을 따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저압 압축기에도 팬이 포함되는 거예요. 팬 자체가 압축기이기 때문에 LPC를 표현하자고 나타내면은 팬 부분도 꼭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팬과 뒷부분의 일부 압축기 단수가 저압 압축기에 해당되고, 그 뒤에 여러 단수에 있는 압축기들, 그게 바로 고압 압축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현대 항공기에 있어서도 터보팬 엔진은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죠. 지금 민간 항공기 대표 예시로 보잉 737 맥스 항공기와 A350 항공기를 갖고 왔는데, 지금 날개 엔진이 장착되어 있죠. 가장 전방에 보이는 이 블레이드들이 바로 팬 블레이드죠. 전투기도 마찬가지로 터보팬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 항공기처럼 고바이패스비 엔진을 쓰지 않고 저바이패스비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전투기는 안정성보단 기동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동체가 작죠. 민간 항공기보다. 그런데 그 작은 동체에 고바이패스비 터보팬 엔진을 장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바이패스비 터보팬 엔진이 설계돼서 최대한의 추진율을 나타내고, 터보 Z에 비해서 물론 효율이 더 높겠죠. 터보팬 엔진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전투기가 다 터보팬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는. 왼쪽은 F-16 전투기, 오른쪽은 F-15 전투기. 군용기라 해서 무조건 터보제트 쓴다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잘 참고하세요. 항공기 가스터빈 기관에 주로 쓰이는 베어링. 메인 베어링은 바로 2번이죠. 볼 베어링과 롤러 베어링. 그림을 보시면 지금 파란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엔진 샤프트에 해당이 되고, 그 샤프트에 베어링들이 여러 개가 장착이 되어 있죠. 보통 가스터빈 엔진에 쓰이는 베어링이 넘버 1, 2, 3, 4 아니면 넘버 5까지도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엔진 제작사마다 차이가 있죠, 이거는. 우선 가장 전방 쪽을 보면은 저하고 압축기 부분에 롤러 베어링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뒤로는 고압 압축기 부분에 볼 베어링, 그리고 가장 후방에 터빈 부분은 롤러 베어링들이 다시 또 들어가고 있죠. 베어링 실물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볼 베어링은 구슬들이 들어가 있죠. 이 구슬이 받는 그 하중이 추력 하중을 담당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추력 베어링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스러스트 베어링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롤러 베어링은 방사성 하중을 받는다 그래서 방사형 베어링 또는 레디얼 베어링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베어링에 대한 종류, 그리고 용어, 위치 꼭 잘 알아두세요. 항공기 방빙에 주로 사용하는 것은, 방빙이란 말은 항공기에 형성되는 얼음을 미리 방지해주기 위한 작업을 말하죠. 이때 쓰이는 게 바로 컴프레셔 브리드 에어인데, 방빙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이용한 화학적 방식, 그리고 전열선을 이용한 전기적 방식, 압축기 브리드 에어를 이용한 방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이때 엔진의 압축기 브리드 에어, 이게 어떤 거냐면
현대 항공기 압축기는 대부분 원심식과 충류식 중에서 충류식을 많이 쓰죠. 충류식 압축기도 여러 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단부터 13단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작사마다 또 틀리기 때문에 참고해 두시고, 중간에 이제 8단에서 13단쯤 되면 그쯤에서 압축된 공기 일부를 빼내옵니다. 항공기 엔진에서. 그 공기를 이제 어디에 쓰느냐? 항공기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라 그래서 공기 냉난방 장치가 있는데, 그 계통을 거쳐서 기내로 적절한 온도의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쓰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객실 여합한 목적으로도 쓰이고, 지금과 같이 방빙, 주로 엔진 흡입구나 날개 앞전에 덕트를 설치해서 이 뜨거운 공기의 온도를 분사시켜서 얼음이 형성되는 걸 방지해주기도 하죠. 그 외에도 터빈 블레이드 냉각하는 데도 쓰이고, 다른 엔진을 시동 걸 때도 크로스피드 블리드라 해서 다른 엔진 시동 목적으로도 이 압축 공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브리드에어의 사용 목적, 그리고 용도, 방빙의 세 가지 이 방식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스터빈 기관의 터빈 블레이드에 장착된 슈라우드의 역할. 슈라우드는 기본적으로 4번에 해당되죠. 블레이드 공진을 방지해주죠. 실제로 터빈 블레이드 팁에 이렇게 얇은 판의 형상을 띠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슈라우드예요. 이런 슈라우드가 붙은 구조가 현재 많이 쓰이고 있고, 또한 다소 구조가 복잡할 수는 있겠죠. 슈라우드가 없는 블레이드에 비해서는. 그런데 슈라우드가 있는 블레이드는 그 블레이드의 공진 현상을 방지해주고, 가스가 과하게 누설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 외에도 블레이드 단면이 얇아서 공력 특성에도 우수한 특징도 있고, 이에 따라서 터빈 블레이드에 많은 이점들을 제공해주죠. 가스터빈 항공기 압축기와 연소실 사이에 위치한 디퓨저의 역할로 옳은 것은, 디퓨저는 기본적으로 압축기와 연소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확산형 통로를 말하는데, 압축기로부터 고온의 고압, 압축 그 공기를 한 번 더 압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답이 지금 4번이죠. 속도와 압력은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있죠.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전방의 압축기 그리고 연소실 그 사이에 확산형 통로를 하고 있는 디퓨저 부분 보이시나요? 지금 빨간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역할이 왜 압력을 한 번 더 높여주냐면, 연소실로부터 만약에 고속의 공기가 흐른다, 그러면 점화가 잘 안되겠죠. 예시를 들어보면 태풍이나 강풍이 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성냥개비로 불을 붙이려고 할 때 불이 잘 안 붙겠죠.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그래서 디퓨저가 그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의 속도를 한 번 더 늦추고 압력을 한 번 더 높인 다음에 연소실로 연소될 때 연소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디퓨저의 기본적인 역할 꼭 잘 알아두세요. 가스터빈 엔진 작동에 필요로 하는 계기는 무엇인가? 3번이 해당이 되죠. N1, N2, EPR, EGT, 오일온도, 오일압력.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이죠. 그리고 N1, N2는 듀얼 스풀 구조이기 때문에 저압축과 고압축의 회전수가 제대로 올라가는지 봐야 되고, EPR 같은 경우에도 압축기 입구 부분과 터빈 출구 부분에 그 압력비를 나타내기 때문에 엔진 압력비도 중요하고, EGT도 마찬가지죠. 배기가스 온도가 시동 시 지나치게 한계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핫스타트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EGT가 시동 시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될 사항 중 하나이죠. 그리고 오일 온도, 오일 압력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따라서 해설에도 이렇게 나와있죠. 이 요소들에 대해서도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보잉 737 기종에 대해서 중간에 조종실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계기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 계기는 가장 외곽에, 외측에 있는 이 계기들을 PFD, Primary Flight Display라 불리는 전자계기인데, 이 계기에서는 항공기 자세, 속도, 고도, 방향, 그리고 오토파일럿을 작동시키게 되면은 그 오토파일럿의 연동 상태 등을 다양하게 나타내줘요. 상당히 간편화가 잘 돼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ND라 불리는 항법 계기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인데, 이 계기에서는 항공기의 현재 위치와 비행 진행 방향, 그리고 예정 코스, 그리고 방위 각도, 그리고 무선항법 장치들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하나로 나타내고 있죠. 그 가운데는 이제 엔진 파라미터를 지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우측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나오죠. N1, 저압축 RPM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EGT, 배기가스 온도를 나타내죠. 그리고 N2, FF는 퓨엘 플로우라 불리는 연료 흐름량을 나타내죠. 그 밑에는 오일 프레셔, 오일 압력, 오일 온도, 그리고 오일량,
VIB는 바이브레이션의 줄임말인데 엔진의 진동수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비정상적으로 엔진 진동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 엔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우측의 이 부분에서는 연료 탱크량을 나타내고 있고 연료량이 얼마만큼 있는지 넘버1 탱크와 넘버2 그리고 센터 탱크 이렇게 연료량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각 엔진에 대해서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스타트 밸브 오픈은 현재 시동기가 작동되고 있다는 상태를 말하고 그리고 오일 필터 바이패스 현재 바이패스 되고 있다는 것도 상태 메시지가 나타나 있죠. 지금 근데 계기가 상당히 모든 요소가 다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테스트 중인 것 같기도 하고 설명 자료를 일단 참고해서 갖고 오긴 했는데 이런 파라미터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기통 대항형 엔진의 점화 순서로 옳은 것. 점화 순서 문제는 상당히 출제 빈도도 높고 6기통뿐만 아니라 4기통과 9기통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돼요. 따라서 현재 지금 6기통에서 해당되는 답안은 1번이죠. 그 외에도 지금 4기통, 6기통, 9기통, 기통수에 따라서 점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 순서에 대해서는 꼭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정 피치 프로펠러 항공기의 공기 속도와 합성 속도가 서로 달라서 프로펠러 중심축이 방향과 같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응력이 바로 지금 축 방향과 회전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고 그랬죠. 바로 비틀림이죠. 해설 내용과 같이 지금 공기 속도의 합성 속도가 프로펠러 중심축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되는 그 응력이 바로 비틀림 응력이라는 것도 잘 알아두세요. 터보팬 엔진을 항공기에서 장탈착 시 장기간 저장 정비를 위한 보관은 얼마나 하는가? 문제가 수준이 꽤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것도 지금 난이도 상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솔직히 이 정도 문제면은 실무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수준이라고 봐요. 이거는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크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도 항공 서적을 좀 찾다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긴 한데 장기간 저장 정비를 할 때는 180일 이상 합니다. 보관을. 여기 나오죠. 단기 저장은 1에서 45일 이내, 일시 저장은 45에서 180일 저장, 그리고 60일마다 시동기나 기타 보조장치를 이용해서 엔진을 저속에서 약 2분간 공회전시키고 장기 저장은 180일 이상, 그리고 한 달마다 엔진을 40에서 80% RPM의 회전수로 작동시켜야 한다는 거.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왕복기관 항공기의 기관 장탈 시 준비사항이 아닌 것은 지금 이 문제는 난이도 상문제에 해당되는데 한번 보기를 하나씩 보고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공기 주바퀴에 고인목을 한다. 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주바퀴에 고인목을 받쳐서 항공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줘야겠죠. 2번 뒷바퀴형 항공기는 동체 후미를 지지대로 사용한다. 네, 이게 지금 잘못됐는데 뒷바퀴형 항공기 그림이에요 지금. 그리고 옆에 그 항공기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그림인데 동체 후미 이 부분을 지지대로 사용하게 되면 무게중심이 이 전방이나 중심 가운데 쪽에 있기 때문에 측풍이나 바람이 불었을 때 그 지점과 중심 간의 그 거리가 발생이 되죠. 그로 인해서 바람에 의해서 모멘트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항공기가 휘청거릴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작업자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3번도 한번 보면은 작업 시 통풍이나 환기가 잘 되고 최소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배치한다.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고 4번 항공기 랜딩 기어의 완충 장치를 수축시켜 놓는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전방에 위치하고 있던 엔진이 장탈 전에는 누르고 있겠죠, 무게가. 그러나 장탈하고 나면은 누르고 있던 힘이 없어지니까 이 완충 장치가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작업자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축시켜 놓아야 합니다, 완충 장치를. 준비사항도 한번 보시면 인근에 사용 가능한 소화기를 작업구역 내에 비치 나와 있죠. 그리고 항공기 주바퀴의 고인목 상태도 확인하고 엔진 장탈 시 엔진의 무게가 전방 끝에서 제거됨에 따라 항공기가 뒤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꼬리날개부를 지지해 주어야 한다. 지금 이거는 압박형 항공기를 말하는데 압박형 항공기도 전방에 이제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장착되어 있던 엔진이 무게가 그게 사라지면 뒤로 기울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동체 후미가 손상되거나 망가질 수도 있어서 그 꼬리날개부를 받칠 수 있도록 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뒷바퀴형 항공기의 동체 후미를 지지대로 사용 시 바람에 의해 모멘트 발생에 따라 항공기가 흔들거릴 위험이 있으므로 해서는 안 된다. 여기 나오죠? 착륙장치의 완충장치는 엔진이 항공기로부터 장탈됨에 따라 팽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축시켜 놓아야 한다. 네, 이것도 방금 설명해드렸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난이도 상문제에서는 은근히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스터빈 기관의 연료 필요 조건으로 틀린 것은 지금 보기 중에 2번이 잘못됐죠. 점도지수가 높아야 되죠. 점도지수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온도 변화에 따른 그 점도 변화를 지수로 나타낸 건데 그 지수가 높아야지만이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가 낮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4번 보기는 맞죠. 만약에 점도 지수가 낮으면 4번 보기는 반대가 돼요. 높아지죠? 점도 변화가. 그렇게 되면은 추운 기후에 비행을 했을 때 오일이나 연료가 점도가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서 계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겠죠. 그러면 계통에 있어서 작동도 원활히 안 될 수도 있고 매우 안 좋은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점도 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특징 꼭 잘 알아두시고 연료 구비 조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도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왕복기관 항공기의 실린더 내에서 작용하는 피스톤의 직선 왕복 운동을 크랭크 축에 전달하여 회전 운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커넥팅 로드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실린더가 있고 이 파란 부분이 실린더고 이 안에 빨간색 이 부분이 피스톤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은 크랭크 축이죠. 그리고 피스톤과 크랭크 축을 연결해 놓은 게 바로 커넥팅 로드예요. 커넥팅 로드. 이 녹색 부분. 그래서 지금 피스톤의 직선 왕복 운동을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켜 주고 있죠. 커넥팅 로드가. 이 구조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밸브 오버랩의 효과로 아닌 것. 4번에 해당되죠. 역화 방지가 아니라 저속에서 작동했을 때 역화의 위험성이 다소 있죠. 밸브 오버랩이 어떤 건지 한번 간단히 알아보자면 보통 이 밸브 오버랩은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있는 그 각도를 말해요. 그때 당시가 바로 흡입 행정 초기 때 일어나는데 그 밸브 다이어그램 한번 보시면은 TDC는 탑 데드 센터라 불리는 상사점이죠. BDC는 하사점, 바텀 데드 센터. 이 TDC와 BDC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 피스톤의 크랭크 축이 회전함에 따라서 피스톤이 직선 왕복 운동을 하게 되죠. 이때 피스톤의 위치가 가장 윗부분에 있을 때는 TDC, 상사점이라 불리고 반대로 가장 아랫부분에 내려가 있을 때는 하사점, BDC라 불리죠. 그리고 밸브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시면 각도도 써있죠. 이 각도가 크랭크 축의 회전 각도예요. 따라서 흡입 밸브가 열리는 시기가 바로 상사점 전에 9도쯤에서 열리네요. 그리고 배기 밸브는 12도쯤에서 상사점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닫히죠. 그러면 지금 이 사이가 흡입 밸브가 열리고 배기 밸브도 동시에 열려있는 각도가 되죠. 이에 따라서 이 부분이 바로 밸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나와있죠. 밸브 오버랩 주기 각도. 따라서 밸브 오버랩을 주면은 최적 효율 향상도 있고 배기가스 완전 배출 효과도 있고 냉각 효과도 증대되고 그러나 저속에서 작동됐을 때 연소되지 않은 혼합가스의 배출 손실이나 역화의 위험성이 다소 있다고 나와있죠. 밸브 오버랩도 기본적으로 숙지해두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요구 조건 중 틀린 것은 연료 요구 조건 문제 유형 중에서 지금 이 문제 유형이 다른 문제에 비해서 난이도 한 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쉽게 나오는데 이 유형은 보기 지문이 좀 길죠. 그래도 자세히 보시면 약간 어색한 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2번이죠. 2번에 방향적 탄화수소가 충분히 혼합되어 있으면 연소실에서 연료가 연소 중일 때 검게 그을리는 그 현상을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로 인해서 연소실에 여능력도 발생이 되고 여러모로 좋지 않겠죠. 해설에도 나오죠. 방향적 탄화수소가 풍부하면 연소 시 검은 연기를 더 많이 발생시키게 되고 그을음을 남기며 고무 가스켓 등을 부풀게 만든다고 나와있죠. 그리고 강조 표시로 된 이 부분이 오레핀족 탄화수소라 해서 연료 성분의 또 다른 성분인데 오레핀족 탄화수소도 많으면 좋지 않아요. 탄화수소가 많게 되면 연료를 저장했을 때 그 저장된 연료가 산화되어 변질됨에 따라 검이라는 이물질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저장 중에 연료가 산화되어 변질됨에 따라 검이 형성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원인이 바로 오레핀족 탄화수소죠. 그래서 방향족 탄화수소와 오레핀족 탄화수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공기 흡기 계통에서 기화기 결빙 발생 시 일어나는 것은 기화기 결빙 말 그대로 기화기 부분에 얼음이 형성된 것을 말하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추력과 매니폴드 압력이 모두 감소해요. 기화기가 엔진 그 에어 인테이크 쪽인데 왕복 엔진의 에어 인테이크 부분에 그 벤투리 부분 이게 지금 이런 형상을 띠고 있는 걸 벤투리라 그러는데 벤투리 목 부분이에요. 여기가 급격히 단면이 좁아지는 부분 이 부분에서 공기가 가속이 돼요. 공기가 들어오면 가속됨에 따라서 이쪽 압력이 급격히 낮아지면 연료 탱크는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은 상태겠죠. 그 연료의 차압에 의해서 연료가 분사되는 건데 분사되면서 연료와 공기가 혼합이 되고 그 혼합가스가 왕복 엔진 흡입 매니폴드로 흐르게 되는 원리이죠, 작동이. 근데 이때 여기서 빠른 속도로 공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증발 자멸이라 해가지고 증발되면서 열이 뺏기는 현상이 생겨요, 여기가. 그래서 이 표면에 얼음이 형성이 되죠. 스로틀 밸브에도 얼음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공기 흐름의 통로가 많이 좁아지죠. 그래서 공기 흐름이 부족해져서 엔진 출력도 감소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매니폴드 압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 내용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발동기도 다 끝났고요. 이제 첫 번째 모의고사의 마지막 과목인 전자전기 계기로 마지막 리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